한국이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긴장시켰습니다. 북극의 심장 그린란드가 대한민국행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도 그린란드를 언제든 환영합니다. 하지만 원주민 원로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큰 나라들의 약속 지켜진 적 없습니다. 유럽연합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극동 국가 대한민국 따위가 북극에 발을 들이는 건 용납 못합니다. 협박과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반전이 터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거리마다 시민들이 몰려나왔습니다. 한국은 다르다. 그린란드의 뜻을 존중하라. EU 지도부는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한국만을 신뢰했을까요? 세상이 몰랐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크시청에서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아르나 예르겐센입니다. 그린란드 토박이이자 이누이트 원주민 3세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조차도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린란드에서 한국은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는 미국이었고 유럽이었습니다. 덴마크의 지배를 수백 년간 받아온 우리로서는 서양 국가들만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어디 붙어 있는 나라냐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인식하게 된 건 약 3년 전 누크 항구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환경조사를 위해 항구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낯선 선박 한 척이 정박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의 측면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글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어부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 온 연구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북극까지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선에서 내린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 외국에서 오는 연구팀들은 화려한 장비를 자랑하며 현지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왔을 때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가이드 정도로만 취급했고 유럽 연구팀은 아예 대화조차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항구에 내리자마자 현지 어부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마을 원로를 찾아가 허락을 구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의 바른 아시아 사람들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당시 그린란드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자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들은 강대국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군사기지 확장을 명목으로 압박해왔고 유럽연합은 환경보호를 내세우며 개발권을 요구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린란드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우리 땅 아래 묻힌 희토류와 석유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누이트족은 수천 년간 이 땅에서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의 의견을 묻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21세기에 영토를 사고 판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진지했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안보 보장을 내세우며 덴마크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우리 그린란드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맞설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럽연합이 나섰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비판하며 그린란드의 자치권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의 지지 뒤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히토류 채굴권을 유럽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를 이용하려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 편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그린란드에 무슨 관심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가 북극의 일에 왜 끼어드는 건지 솔직히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뭔데 우리한테 연락을 하냐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제안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온 자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당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보내온 그 자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그 배경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린란드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은 북극해 패권을 두고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그린란드가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군사적으로도 러시아를 견제하기에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거기에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그린란드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북서부의 툴레 공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건설된 이 기지는 냉전 시대의 유산이었지만 여전히 미군의 핵심 전초기지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린란드 전체를 손에 넣는 것은 북극 패권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언급했을 때 워싱턴의 외교가에서는 놀라움보다 당연하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가 미국 손에 넘어가면 유럽의 북극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덴마크는 자국 영토나 다름없는 그린란드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고 브뤼셀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관심도 결국 자원이었습니다. 그린란드 땅 밑에 묻힌 히토류는 전 세계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것은 반도체와 전기차 시대의 황금보다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끼어들었다는 소식은 국제사회의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비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북극 진출 시도를 두고 코끼리들이 싸우는 판에 개미가 달려드는 격이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유럽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영국의 한 유력 일간지는 한국의 그린란드 접근을 다루면서 동아시아의 소국이 분수에 맞지 않는 야망을 품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독일 방송에서는 아예 한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내온 협력 제안서를 받았을 때 저는 동료들과 함께 그것을 훑어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제안서에는 그린란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미사역으로 가득한 외교적 문서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당장 미국의 압박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런 힘이 있을 리 없다고 저는 단정지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K-팝이라는 음악이 유행한다는 것과 삼성이라는 회사가 전자제품을 만든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어쩌면 아직도 그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북극의 패권 다툼에 끼어들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의 태도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조건은 결국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린란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걱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속내를 숨기고 우리의 환심을 사려는 전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즈음 한국에서 실무진이 그린란드를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치정부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만나볼 필요도 없다고 했고 일부는 어차피 손해볼 것 없으니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후자의 의견이 채택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진지하게 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자는 계산이었습니다. 한국과도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한국 실무진이 누크 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마중 나간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공항이라고 해봤자 활주로 하나의 작은 터미널이 전부인 소박한 시설이었는데 그곳에 서서 저는 한국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들의 모습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정장 차림도 아니었고 거드름을 피우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수수한 복장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내린 그들은 공항 직원들에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에서 온 사람들은 절대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의가 바르다 한들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정치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고 한국에는 그런 힘이 없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한국 실무진과의 첫 번째 회의에서였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당장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설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 자료가 그토록 충격적이었는지를 이해하시려면 당시 그린란드가 처한 진짜 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미국의 압박이나 유럽의 계략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누이트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고 어떤 강대국도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당시 그린란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후변화였습니다. 전 세계가 그린란드의 자원에만 관심을 가질 때 정작 우리 이누이트족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는 해마다 빨라지고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살아온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바다표범 사냥은 점점 힘들어졌고 전통어로 방식도 바뀌는 해류 때문에 소용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덴마크로 떠났고 마을들은 하나둘씩 텅 비어갔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땅 밑에 묻힌 자원이었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개발을 제한하겠다던 유럽연합의 제안도 속을 들여다보면 자원 채굴권을 독점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아예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녹아내리는 빙하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원들이 개발 가능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그들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한국 실무진과의 첫 회의에서 그들이 꺼낸 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두꺼운 문서철이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저는 또 다른 공허한 약속들이 적힌 문서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린란드 해안선 전체의 빙하 변화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밀리미터 단위로 추적한 정밀 분석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길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극지연구소를 통해 수년간 북극 환경을 연구해왔고 그린란드 주변 해역의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쇠빙 연구선 아라오노가 수집한 해저, 지형 자료와 해류 변화 패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이 쇠빙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북극 연구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북극과 남극 양쪽에 연구기지를 운영하고 있었고 극지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자치정부 관계자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다들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갸우뚱거렸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의구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옆에 앉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진짜냐고요?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도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왜 그린란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극지 연구에 투자해왔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자원을 캐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류가 바뀌며 그것은 결국 한국의 기후와 농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북극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자원과 패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북극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이었고 자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데이터의 양과 질은 그런 의심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두 번째 문서처를 꺼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문서의 제목은 그린란드 지속 가능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또 다른 환경 보고서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한국은 그린란드 전역에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을 하나하나의 에너지 수요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방식을 제안한 상세 계획이었습니다. 풍력이 유리한 지역과 조력이 가능한 해안선이 구분되어 있었고 소규모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연구선이 왜 3년 전 누크 항구에 정박해 있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그린란드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치정부 관계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군사기지 확장만 이야기했고 유럽은 자원 개발권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지면 덴마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그것은 곧 진정한 자치의 첫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은 한 번도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냐고요. 한국에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고통받은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파트너가 필요하지 식민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해상풍력 기술도 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루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은 아닐까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실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더라도 국제 정치에서 미국과 유럽을 상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고 미국과 유럽조차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실무진이 떠난 뒤 며칠 후에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 실무진이 떠난 직후 그린란드 자치정부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쪽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후자의 논거는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군사력과 경제적 영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 부분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의견에 동조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국제뉴스에서 한국 관련 소식이 연달아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접한 것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한다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기 시장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독점하는 영역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아시아의 한국에서 탱크와 자주포를 구매한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더 찾아보니 상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전차 수백 대와 K9 자주포 수백 문을 도입하기로 계약했고 그 금액은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유럽 국가가 자국 안보를 아시아 국가의 무기에 맡긴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폴란드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호주는 한국에 자주포 생산 기술 이전을 요청했고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유럽에는 독일과 프랑스라는 전통적인 무기 강국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을 선택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선택받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능은 미국제에 버금가면서 가격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납기를 정확히 지킨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은 급하게 군비를 증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방산업체들은 생산 능력이 부족했고 미국은 자국 물량 확보에 바빴습니다. 그 틈새를 한국이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시 상황을 대비해 항상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원하는 물량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무기 수출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힘을 과시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한국의 경제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색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야 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2번째 규모였고 일부 지표에서는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무역 규모는 세계 6번째 수준이었고 외환 보유고도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이룬 시간이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 낮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단 2세대 만에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경외심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대단했지만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은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보복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나라라니요. 강해지면 반드시 남을 침략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법칙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한국은 완전히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동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훑어볼수록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수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중국 왕조들의 공격을 받았고 몽골 제국에 짓밟혔으며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독립을 되찾은 뒤에 일본을 공격하지 않았고 중국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누이트족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고 그들이 힘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를 착취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왔습니다. 덴마크도 그랬고 미국도 그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지배하려 들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일종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 측에서 두 번째 방문 제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급의 인사들이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치정부 내부의 분위기는 첫 번째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목소리는 사라졌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 나라야말로 우리가 손잡아야 할 파트너라는 확신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유럽의 외교적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북극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두 번째 방문단이 가져온 정보는 이 걱정마저 불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것은 한국이 보유한 또 다른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무기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감정적인 것이 국제 정치에서 무슨 힘이 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자료를 확인한 뒤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측 두 번째 방문단의 대표는 외교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그 위에 수많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점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인구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해외 인구가
수억 명에 달한다는 통계였습니다. 한국 음악을 듣는 글로벌 팬덤의 규모는 그보다 더 컸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콘텐츠의 조회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한국 작품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K-팝이 인기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대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나 드라마를 수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한 나라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감을 갖게 되고 한국의 가치관과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래 좀 듣고 드라마 좀 본다고 외교적 결정이 바뀌겠냐고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보여준 것은 유럽 각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주요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 10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18세에서 35세 사이 유럽인들 중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국가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한국 대표는 이 현상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은 궁극적으로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국민들이 특정 국가에 강한 호감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그 국가의 적대적인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국민들이 싫어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이 오히려 지지를 받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갑자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시민들 사이에서 높은 호감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유럽 정부들이 한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표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202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벌어진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후 유럽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고 한국 음식점과 한국어 학원 등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비율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외교적 자산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이 가진 힘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압도하고 중국은 경제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식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호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국제 정치의 룰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여기서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만약 그린란드가 한국과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 방해하려 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유럽 정부가 한국과 그린란드의 협력을 막으려 할 경우 유럽 시민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 반발은 거셀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한국은 이미 친근하고 호감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분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K-팝 팬이 많다 해도 정치적 이슈에까지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그런 예상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국제적인 논란에 휘말렸을 때 전 세계 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한국을 옹호한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이고 각국 언론사에 항의 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거리 시위까지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혀 몰랐던 세계였습니다. 전통적인 외교에서는 정부 대 정부의 관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를 우회해서 직접 각국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한국에 적대적인 정책을 펴려 해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을 무시할 수 있는 정부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십 년에 걸쳐 문화적 자산을 축적해온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관련 커뮤니티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유럽의 한국 팬 커뮤니티들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들은 한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연예인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지지 기반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팬덤의 특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조직력과 행동력이 뛰어났습니다. 무언가 목표가 생기면 순식간에 결집해서 움직였고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 결정을 바꾸고 방송사의 편성을 바꾸고 심지어 정치인의 발언을 철회하게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한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실질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그린란드가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덴마크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에도 비공식 경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은 북대서양의 안보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한국을 겨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린란드 문제가 논의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비공식 석상에서 북극은 북극해 연안 국가들의 영역이며 아시아 국가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한국의 그린란드 접근을 두고 신식민주의적 야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견제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아무리 강력해도 미국과 유럽이 연합해서 압박하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신식민주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유럽 전역의 소셜미디어가 들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식민지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를 신식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말이 되냐는 반박이 주류를 이뤄집니다.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한국을 지지하는 해시태그가 유럽 트렌드 상위에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자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정부들이 한국을 무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음악과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친숙해진 나라였고 그런 나라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국 대표의 말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문화적 자산이 실제로 외교적 방패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자국 시민들의 반발에 당황했고 노골적인 한국 견제 발언은 점차 수그러들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이나 경제 제재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유럽의 여론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달랐습니다. 여론에 덜 민감하고 힘의 논리를 더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유럽에서는 통했어도 미국을 상대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조차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고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무서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유럽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워싱턴은 덴마크 정부를 통해 그린란드 자치정부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제재든 외교적 고립이든 미국이 마음먹으면 우리 같은 작은 자치령을 압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치정부 내부에서 다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여론전에서 한국이 승리한 것은 인상적이었지만 미국은 다른 상대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기축 통화를 가진 나라를 상대로 여론전만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는 현실론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은 커졌지만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은 급하게 군비를 증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방산업체들은 생산 능력이 부족했고 미국은 자국 물량 확보에 바빴습니다. 그 틈새를 한국이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시 상황을 대비해 항상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원하는 물량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무기 수출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힘을 과시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한국의 경제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색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야 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2번째 규모였고 일부 지표에서는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무역 규모는 세계 6번째 수준이었고 외환 보유고도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것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이룬 시간이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 낮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단 2세대 만에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경외심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대단했지만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은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보복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나라라니요. 강해지면 반드시 남을 침략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법칙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한국은 완전히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동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훑어볼수록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수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중국 왕조들의 공격을 받았고 몽골 제국에 짓밟혔으며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독립을 되찾은 뒤에 일본을 공격하지 않았고 중국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누이트족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고 그들이 힘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를 착취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왔습니다. 덴마크도 그랬고 미국도 그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지배하려 들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일종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 측에서 2번째 방문 제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급의 인사들이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치정부 내부의 분위기는 첫 번째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목소리는 사라졌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 나라야말로 우리가 손잡아야 할 파트너라는 확신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유럽의 외교적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북극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2번째 방문단이 가져온 정보는 이 걱정마저 불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것은 한국이 보유한 또 다른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무기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감정적인 것이 국제 정치에서 무슨 힘이 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자료를 확인한 뒤 저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측 2번째 방문단의 대표는 외교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그 위에 수많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점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인구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해외 인구가 수억 명에 달한다는 통계였습니다. 한국 음악을 듣는 글로벌 팬덤의 규모는 그보다 더 컸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콘텐츠의 조회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한국 작품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K-팝이 인기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대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나 드라마를 수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한 나라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감을 갖게 되고 한국의 가치관과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래 좀 듣고 드라마 좀 본다고 외교적 결정이 바뀌겠냐고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보여준 것은 유럽 각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주요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 10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18세에서 35세 사이 유럽인들 중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국가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한국 대표는 이 현상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은 궁극적으로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국민들이 특정 국가에 강한 호감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그 국가에 적대적인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국민들이 싫어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이 오히려 지지를 받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갑자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시민들 사이에서 높은 호감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유럽 정부들이 한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표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202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벌어진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후 유럽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고 한국 음식점과 한국어 학원 등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비율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외교적 자산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이 가진 힘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압도하고 중국은 경제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식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호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국제 정치의 룰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여기서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만약 그린란드가 한국과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 방해하려 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유럽 정부가 한국과 그린란드의 협력을 막으려 할 경우 유럽 시민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 반발은 거셀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한국은 이미 친근하고 호감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분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K-팝 팬이 많다 해도 정치적 이슈에까지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그런 예상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국제적인 논란에 휘말렸을 때 전 세계 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한국을 옹호한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이고 각국 언론사에 항의 메일을 보내고 심지어 거리 시위까지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혀 몰랐던 세계였습니다. 전통적인 외교에서는 정부 대 정부의 관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를 우회해서 직접 각국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한국에 적대적인 정책을 펴려 해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을 무시할 수 있는 정부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십 년에 걸쳐 문화적 자산을 축적해온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관련 커뮤니티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유럽의 한국 팬 커뮤니티들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들은 한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연예인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지지 기반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팬덤의 특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조직력과 행동력이 뛰어났습니다. 무언가 목표가 생기면 순식간에 결집해서 움직였고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 결정을 바꾸고 방송사의 편성을 바꾸고 심지어 정치인의 발언을 철회하게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한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실질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그린란드가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덴마크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에도 비공식 경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은 북대서양의 안보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한국을 겨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린란드 문제가 논의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비공식 석상에서 북극은 북극해 연안 국가들의 영역이며 아시아 국가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한국의 그린란드 접근을 두고 신식민주의적 야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견제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아무리 강력해도 미국과 유럽이 연합해서 압박하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신식민주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유럽 전역의 소셜미디어가 들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식민지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를 신식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말이 되냐는 반박이 주류를 이뤄집니다.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한국을 지지하는 해시태그가 유럽 트렌드 상위에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자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정부들이 한국을 무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음악과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친숙해진 나라였고 그런 나라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국 대표의 말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문화적 자산이 실제로 외교적 방패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자국 시민들의 반발에 당황했고 노골적인 한국 견제 발언은 점차 수그러들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이나 경제 제재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유럽의 여론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달랐습니다. 여론에 덜 민감하고 힘의 논리를 더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유럽에서는 통했어도 미국을 상대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조차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고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무서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유럽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워싱턴은 덴마크 정부를 통해 그린란드 자치정부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제재든 외교적 고립이든 미국이 마음먹으면 우리 같은 작은 자치령을 압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치정부 내부에서 다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여론전에서 한국이 승리한 것은 인상적이었지만 미국은 다른 상대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기축 통화를 가진 나라를 상대로 여론전만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는 현실론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은 커졌지만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측이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회의에는 한국 외교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산업부처가 왜 외교회의에 참석하는지 의아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 측 대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대해 들었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는 속으로 실소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는 화면을 공유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반도체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반도체가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수치에 놀랐지만 여전히 그것이 미국 압박과 무슨 상관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산업은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에도 테슬라의 전기차에도 아마존의 서버에도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자국 경제를 마비시킬 각오 없이는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산업부 관계자가 왜 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이해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반도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산업을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배터리는 석유만큼이나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되었고 그 공급망의 핵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게감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산업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과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은 대부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거의 독점적 수준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동과 호주에서 액화천 연가스를 수입하려면 한국산 선박과 필수적이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스마트폰이 없고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가 없고 선박이 없으면 에너지를 운반할 수 없습니다. 현대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들에서 한국은 핵심 공급자였습니다. 미국이라 해도 이런 나라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실제로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 자국 내 공장 건설을 요청했고 수십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애하고 있었습니다.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문제로 한국을 압박한다는 것 자체가 허세에 가깝다는 것을요.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훼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 실리콘밸리가 마비되고 배터리 공급이 끊기면 디트로이트가 멈춥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린란드 문제로 한국과 척을 질 미국 정부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감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찾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20%에 달했고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이 정도 규모의 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이 모든 산업에서 한국이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정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배터리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첨단의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투자와 노력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자치정부 동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자료를 설명하는 동안 동료들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두려워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재고하자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요. 며칠 뒤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경하게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더니 점차 톤이 누그러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미국 재계에서 국무부에 항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린란드 문제로 한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간다는 우려였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이 구축해놓은 전략적 위치의 영리함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와도 군사적으로 대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험과 같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한국을 적으로 돌릴 수 없게 만드는 보험이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은 수그러들었지만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론전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려 했습니다. 덴마크를 통해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외교 권한에 제동을 걸겠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자치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치권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해도 유럽연합의 법적 절차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상황에서도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고 결국 유럽 정부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직접 목격했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덴마크 외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우리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외교적 결정에 덴마크 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손발을 묶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식민지처럼 취급당해온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유럽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럽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식민지 시대 논리를 들이대느냐는 비난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린란드의 자결권을 지지하는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게시물들 상당수에 한국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팬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산발적인 반응이었지만 곧 조직화되었습니다. 전 세계 한국 팬 커뮤니티들이 연대해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 글로벌 트렌드에 올랐고 이틀 만에 수백만 건의 게시물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각국 언론사와 정치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유럽연합 공식 계정에도 항의 댓글이 회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움직임이 한국 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일반 시민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국 정부의 위선을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결권을 외치면서 정작 그린란드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중잣대를 지적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소규모 집회가 열렸고 파리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숫자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인터넷으로 지켜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럽 시민들이 우리를 위해 거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든 피켓에는 다양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것도 있었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눈에 띈 문구는 한국이라면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는 점점 커졌습니다. 런던에서도 암스테르담에서도 마드리드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마다 그린란드와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언론들도 이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방송은 유럽 시민들이 자국 정부보다 아시아의 한국을 더 신뢰하는 현상에 대해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프랑스 신문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유럽 외교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당황했습니다. 자국 시민들이 자국 정부의 반기를 들고 외국을 지지하는 상황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에서 그린란드의 한국 선택을 지지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특히 18세에서 35세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70%를 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도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유럽연합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브뤼셀에서 새로운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외교적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여부는 그린란드 주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문구도 포함되었습니다.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덴마크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그린란드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며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과 함께 해낸 것입니다. 수백 년간 강대국에 휘둘리기만 했던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총도 폭탄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인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가 유럽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고 결국 정부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날 밤 누크 광장에서 자축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그린란드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인구의 상당 부분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광장 여기저기서 한국 국기가 펄럭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이 한국에 감사한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물러선 뒤 우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포괄적 협력 협정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국제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북극의 작은 섬이 미국도
유럽도 아닌 아시아의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세계 외교사에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결정의 의미를 분석하느라 바빴습니다. 협정 체결식은 누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방문했고 우리 자치정부 총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체결식장 뒤편에 서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것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파트너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한 선택이었습니다. 협정의 내용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린란드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분야 협력도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을 그린란드에 도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협력이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온 북극 전략에 변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유럽 정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뒷마당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아시아 국가에 밀린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린란드의 결정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협정 체결 후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도착해서 풍력 발전 단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한국산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첨단 장비들이었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통역사 없이도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이누이트어 인사말을 배워와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인들의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실했고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공사 일정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거만했고 약속을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 기술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그린란드는 작은 곳이고 한국에 큰 이익이 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정성을 쏟느냐고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작고 약했다고요. 강대국들에게 휘둘리고 무시당했다고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극의 하늘에는 오로라가 춤추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로라를 조상의 영혼이 춤추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금 우리를 보며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만에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준 나라 한국입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강대국들이 우리를 이용하려 할 때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왜 위대한지 저는 이제 압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강해지고도 남을 짓밟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침략당한 역사를 가지고도 보복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우리 이누이트족 5만 5천 명은 한국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한국 땅을 밟는 날이 오겠지요. 그날 그들은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를 전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준 나라, 우리에게 존엄을 되찾아준 나라, 한국의 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 말을 전하며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